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자카리아 시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지구연대기라는 책이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책들이 5권이 있죠. 쭉 책이 있는데 나도 사다만 놓고 다 못 봤는데 하도 황당해가지고 근데 황당하지만 내가 무시를 못하는 게 이 사람은 이 점토판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지금 점토판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점토판을 해독을 해가지고 책을 써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사람을 무시하기에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계에서 지금 이거 점토판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뭐 100명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쓴 책을 보면 상당히 외계에서 온 거 아니고서는 저렇게 문명이 갑자기 시작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 30년경으로 추정되는 우르에 있는 신전탑이에요. 그게 이제 밑에 터만 남겨져 있는 거고요. 거기에 점토판들을 해석해 보면 노예제가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가 자산 목록에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 사회는 이제 노예가 분명히 많이 있다. 그리고 노예들을 코에 소처럼 콧뚜레를 끼웠다 그래요. 그리고 주인은 이 노예를 사고 팔 수 하는 권리가 있었다 그러고 이런 것이 우르에 있는 남무법전에 다 기록이 돼 있는데 최초의 법전이라고 하는 함무라비 법전이 바로 이 우르의 남무법전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것을 이제 계승한 거죠. 그래서 이 주로 노예들은 전쟁을 하면서 당시에는 전쟁이 잦았기 때문에 이런 노예가 이제 사고팔고 했던 것인데 뿐만 아니라 이 문자를 발명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주로 이거는 상거래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게 당시 뭐 일기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거래를 하는데 이걸 서로 약속을 하려면 기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자가 발명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경제사의 역사, 이 글자 모든 것이 경제적인 이유에서 시작을 해요. 왜? 인간에게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BC 4000년경에 쐐기 문자가 나왔는데 이 쐐기 문자들은 주로 상거래를 기억하고 계약을 위해서만 발명을 했다. 그리고 이제 서사시 같은 게 나온 거는 그거보다 한참 있다가 BC 2700년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1300년 후에나 이런 문학적인 게 등장을 하는 거지. 맨 처음에는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문자가 발명이 됐다는 겁니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교환은 인간의 본능이라 그랬어요. 내가 여기 본문을 그대로 갖고 왔는데 국부론 1편 2정에 분업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사람들이 교환을 하는데 이 교환은 짐승들은 교환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환은 이득이 되니까 하겠지만 이거는 인간의 본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내재하는 일정한 성향, 어떤 다른 것과 거래, 교역, 교환하는 성향은 있기 때문에 성향이 본능이라는 뜻이죠. 이것 때문에 시장이 생겨나고 분업이 발생한다. 이게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 제일 먼저 분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이렇게 벽화를 보면 교환하는 장면들이 많아요. 이 장면도 가만히 보면 아까 요것도 교환하는 장면이죠. 생선하고 뭘 새하고 교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도 보니까 동전 같죠. 동전 꾸러미 같아요. 이거하고 밑에 있는 게 빵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교환하는 벽화예요. 그리고 가장 이 근거리 시장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요새로 치면 수출 수입 같은 원거리 무역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리고 원거리 무역의 가장 지금까지 근거로 잘 남아있는 게 흑요석이에요. 이 흑요석이 뭐냐면 그림에 보이는 저런 건데 굉장히 날카로우면서 단단해요. 그래서 보통 돌로 이렇게 날카롭게 만드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날카로운 것은 잘 부러져요. 근데 이거는 워낙 단단해서 지금도 수술용 칼을 만들 때 흑요석을 쓴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흑요석이 산지는 이 그래프에서 이 빨갛게 크게 그려져 있는 데가 그 흑요석의 산지예요. 그런데 그 외에 점점 나타나는 지역들이 전부 흑요석이 출토되는 지역들이에요. 저 소리는 뭐냐?
저렇게 넓은 지역에 흑요석이 거래가 됐다는 소리죠. 그런데 여러분 그 요새 미드에 인기 있는 미드 왕좌의 게임이라는 거 알아요? 혹시 이거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는데 거기 보면 좀비를 죽이는데 흑요석이 필요해요. 거기 보면 드라곤 그라스라고 나와요. 이게 흑요석이거든요. 이건 뭐 이거 웃자고 재미로 이제 한 거지만 그 흑요석 광산이 나오죠 거기. 혹시 드라마 안 본 사람은 뭐 보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거 보면 좀비 돼요 좀비. 그러니까 그래서 이 흑요석이 고대 문명에서 무역에서 가장 중요했던 요소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 중앙아시아 실크로드도 이 무역 때문에 생겨난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원전 8세기부터 이 중개 무역이 됐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우루 이게 아브라함의 고향이거든요. 성경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구약 성경은 제일 오래된 역사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유태인의 시조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이 원래 고향이 우루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우루, 법전 만들었던 그 우루가 가장 큰 도시였고 이 우루에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강을 따라서 위로 올라갔다가 쭉 이제 내려와가지고 가나안 지방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핵심 도시였던 우루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고향이고, 그 구약 성경에 이제 5대 제국이 나오는데 그 중에 3개가 동양의 5대 제국인데 이게 전부 이제 수메르 문명의 후예들입니다. 아시리아 문명, 바벨론 문명, 파르시아 문명이 나오죠. 이 그리스와 로마는 서양 고대 사회의 중심이고, 근데 우리가 그리스를 얘기할 때 이제 헬라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리스 민족을 헬라라고 표현을 하죠. 히랍이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는데 이건 헬라를 한자로 음역하다 보니 해서 그러니까 한자가 중국 발음은 비슷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한국식으로 읽다 보니 히랍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써놓고 이걸 헬라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는 히랍, 헬라, 그리스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헷갈리죠, 그죠? 아무튼 이렇게 그 수메르 문명에서 나온 고대 문명들이 다 수메르 문명에서 나온 거고,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은 그 기원전 2000년경의 사람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브라함한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100살에 이제 하나님이 준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또 하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종한테서 난 아들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못 믿고 자기 몸종에게서 아이를 가져요. 그런데 그래서 태어난 게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 이슬람 교도들의 조상은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저기 코란에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적자라 그래요. 큰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제 아니다. 네 정부인인 사라의 몸에서 난 아들만이 네 적자다. 그리고 100살에 줄 거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니다. 그래서 내쫓아요. 왜냐하면 그 종인 그 하갈이 아들 낳았다고 해서 본처를 이제 멸시하고 막 무시하고 이제 세도를 부리려고 그러니까 사라가 셈이 나가지고 못 참아요. 그래서 싸우니까 결국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을 이스마엘과 같이 내쫓아요.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쫓겨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도 이스마엘한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그래서 오늘날 그 이슬람교를 믿는 그 팔레스타인 쪽의 사람들은 전부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죠. 근데 거기 코란은 또 다르게 나와요. 다르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아무튼 그 이삭이 외아들이었는데 그 이삭한테서 또 아들이 둘 나오는데 그 야곱하고 그 야곱과 에서죠. 에서는 둘이 쌍둥이에요. 둘이 쌍둥이인데 에서가 형인데 그 이제 적통은 야곱이 물려받게 되죠. 그리고 야곱이
이제 나중에 이제 에서한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고 나서 그 형의 그 보복이 두려워서 자기 외삼촌 집 라반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 외삼촌의 딸 라헬과 레아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 두 딸과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거기는 일부 다처제니까. 그리고 이 두 딸들이 자기 몸종들을 하나씩 갖고 있었는데 그 몸종까지 다 부인으로 주게 돼요. 애 낳기 경쟁이 벌어져가지고. 그래서 이 4명의 부인으로부터 12명의 아들을 놓죠. 그게 오늘 이스라엘 12지파예요. 그래서 요새 이슬람교도들은 4명까지 부인을 허용하죠. 근데 그게 뭐 여기서 나온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거나 4명의 부인 두고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고 그 12명의 아들이 바로 오늘 유태인의 조상인 12지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레아의 큰 아들은 요셉인데 너무 이제 11번째 아들이에요. 너무 총애를 하다 보니까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다른 형들의 질투를 받아서 노예로 지나가던 대상한테 팔아버려요. 뭐 양치기 하고 있다가. 그래가지고 노예로 이집트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총리 대신에까지 올라가요. 2인자까지 올라가요. 그러면서 자기 가족들을 전부 이집트로 이주시켜가지고 70명의 그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에 가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아들이 총리 되시니까 잘 살았죠. 고센 지방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약간 변방 지역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잘 살았는데 왕조가 바뀌면서 노예가 돼버리죠. 그렇지만 거기가 워낙 비옥한 땅이고 먹거리가 많으니까 거기서 이 70명의 가족이 400년 만에 60만, 남자만 60만이니까 출애굽을 할 땐 고고학자들은 한 200, 성경학자들은 200만 정도 됐을 거다. 왜? 남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60만이니까 거기다가 한 4를 정도 곱해야 그 숫자가 나오니까. 왜냐면 애들도 있고 노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도 있으니까 일단 2배는 해야죠. 거기다 애하고 노인도 있으니까 합하면 3.5배만 잡아도 200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70명이 이제 200만으로 400년 동안 이제 성장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날에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가지고 왕조를 만드는 게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죠. 근데 그 출애굽 사건 이건 이제 여러 이제 영화로도 나오고 이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제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이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15세기설은 아멘호텝 2세 그러니까 그 출애굽 당시에 모세랑 경쟁하는 파라오가 있는데 그 파라오가 아멘호텝 2세일 거다 이런 학설이 있고 아니다 람세스 2세다. 그래서 이게 이제 1290년 13세기 학설하고 이 두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거의 뭐 성경에 이제 나오는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이제 히스토리고 아브람 당시에 옆에 있었던 부족이 호리 족속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호리 족속이 썼던 문자가 누지 문서인데 이게 지금 많이 남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우르가 나오고 누지가 나오고 이 지역에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지명들인데 여기에 문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그 아마르나 문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 가나안 부족장들이 바로한테 보낸 편지예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점토판에 글씨가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찍으면은 글씨가 나타나요. 근데 이런 게 지금 남아있는 게 3,000개가 넘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팔레스타인들이 쳐들어왔으니까 이집트한테 군대를 보내서 좀 물리쳐달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200만으로 성장해가지고 이집트로부터 출애굽을 해서 그래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그 레위기, 이게 주로 출애굽기죠. 출애굽기의 스토리예요. 그 기록들이 쭉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런 문서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가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스토리는 이 사람들이 이제 팔레스타인을 점령해가는 과정, 그게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사사기 쭉 보면 그 역사가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최초의 통일 왕국을 세우는 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그 사울 왕 다음에 다윗 왕조가 시작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야기.
근데 통일 왕조는 이 세 왕밖에 없어요. 근데 이 솔로몬 왕 때 하도 이제 백성들을 갖다 많이 괴롭혀가지고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이 이스라엘 왕조가 남왕국, 북왕국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 갈라진 상태로 쭉 있다가 나중에 아시리아한테 북왕조가 먼저 망하고 남왕조는 이제 바벨론한테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 이게 바로 남왕국, 남유다 왕국이 이 바벨론한테 잡혀가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포로들의 모습을 이제 영화로 다큐멘터리로 나온 건데, 그래서 이 남왕국, 북왕국으로 갈라졌을 때 유대의 정통성은 남왕국에 있습니다. 북왕국은 10지파고 남왕국은 2지파밖에 안 되지만 남왕국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흔히 남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남유다가 4번에 걸쳐서 이제 멸망을 해요. 이게 남왕국을 남유다 왕국이라고 그러고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통성은 유다한테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한테 있고. 그런데 바벨론이 이제 4차례에 걸쳐서 이제 멸망을 하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이제 왕족, 귀족들만 데리고 가요. 그러면 나라가 망할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이스라엘은 왕족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레위족이라고 하는 신관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와서는 레위인을 싹 잡아갑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똘똘 뭉쳐서 저항을 해요. 보니까 이 이스라엘 남유다라는 것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나라다. 그래서 와가지고 이번에 성전을 싹 파괴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람들도 또 잡아가고 4번 하는데 보통 이 3차 성전 무너지는 것을 이제 이 해를 남유다의 멸망의 해로 유대인들은 이제 기록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 아수르를 물리친 게 이제 그 다음날 나온 게 바벨론인데, 바벨론이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이제 통치자가 되고, 이 바벨론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내가 하나 소개하겠는데, 위대한 바벨론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4편으로 된 건데, 사실 4부는 뭐 종합한 거라서 볼 거 없고, 1, 2, 3부를 보시면 돼요. 이걸 보면 바벨론이라는 게 정말 얼마나 대단한 나라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바벨론 일부가 이제 바벨론 시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가로 세로가 72km, 16km였다 그래요.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서울의 한 2배 정도 되더라고요. 서울의 2배. 계획 도시고 반듯반듯한 계획 도시, 어마어마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바벨론 성 위에는 이게 사두마차가 서로 2개가 지나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넓이의 폭이었죠. 이 중국 같은 데 가보면 이 성들 보면 이 성 위에 엄청 이렇게 넓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도 대단한 방벽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이 바벨론이 요새 우리가 1시간을 60분이라고 쓰잖아요. 이게 바벨론 문명에서 시작됐고, 이때 이미 아스팔트를 깔았다 그러고, 아치 기술을 사용했다 그래요. 여기서 2부에 바벨탑이 나오는데, 사실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과 여기 바벨론에서 세운 바벨탑이 같은 건지는 고고학자들도 서로 이제 의견이 갈라져요. 그래서 이 바벨탑에 대한 자세한 이제 만드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 꼭대기에 보면 이 파란색이 신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아까 그 우르의 스탠다드도 보면 파란색들이 나오는데, 신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맨 꼭대기 탑의 위에는 파란색으로 된 이렇게 뭐 건물인지 이렇게 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이 지금은 다 파괴되고 없죠. 그래서 그 유적이 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바벨론 탑의 흔적이라고 주장하는 학설의 한 가지 남은 거고, 이거는 이제 과거에 바벨탑을 상상해서 그린 것들인데, 이건 다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 해서 이 바벨론의 또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성경에 등장하는 아주 대단한 왕이 있었는데, 이 아내가 이제 남방에서 와가지고 이 물과 정원을 그리워하니까 공중정원에서 이 바벨론 시 안에다가 왕궁 안에다가 이런 정원을 만들어 놨어요. 이 또 정원이 물을 어떻게 끌어오고 인공 폭포를 어떻게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저 다큐멘터리에 쭉 나와 있는데, 관심 있는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는 BC 2500년경이었는데,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 여기 마라톤 전투, 다리우스 1세가 이제 그리스 서방 세계를 침공한 전투죠. 그래서 이 다리우스 1세가 이제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그 공적을 기린 비문들이에요. 그래서 이 다리우스 1세의 아들인 크세르크세스 대왕이고, 크세르크세스 대왕이 여러분 영화 300이라는 거 봤어요? 그 영화에 등장하는 그 덩치 큰 왕 나오죠. 피어싱 많이 하고 귀걸이 엄청 달고 약간 또라이 같은 왕이 하나 나와요. 영화 300 보면 그게 이제 크세르크세스 왕이에요. 근데 그 성경에 에스더 왕비가 나오는데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 그 에스더 왕비의 남편이 바로 이 크세르크세스 왕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당시에 얼마나 넓은 지역을 차지했는지 알 수 있고, 사실 페르시아는 오늘날로 치면 이란입니다. 이란이 옆에 있는 이라크에서 출발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왕국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가 지금도 뭐 서로 사이가 안 좋죠. 역사적 뿌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과거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나온 인류 최초의 문명.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동 지역 뭐 좀 우습게 알죠. 잘 살지도 못하고 석유 덕분에 좀 몇몇 나라는 잘 살지만, 근데 이 역사적으로는 가장 뿌리가 깊은 게 바로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 그래서 그 후에 그리스와 로마가 잠시 지중해 패권을 장악을 했습니다만, 그게 AD 1세기경서부터 한 5세기까지 했습니다만, 사실 고대 국가로 치면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여기가 장기적으로 보면 더 강한 강대국들이었죠.